아들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 대리인 위임장은 이미 공증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녹음 파일 위에서 멈춰 떨렸습니다. 아들은 병상의 아버지 손에 유아 사진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대체 어떻게 준비된 걸까요? 어머니 모르게 진행하면 돼요. 그날 제가 아들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ATM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은 제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피 한 방울 나눈 아들을 믿어왔던 모든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였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도 어느덧 6달째가 다 되어갑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물리 치료를 꾸준히 받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다행히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 있고 부부 공동 명의의 작은 상가 월세가 있어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죠. 남편의 통장과 모든 서류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자동이체 관리비, 생활비, 매달 들어오는 퇴직연금과 월세로 간신히 돌아가는 형편이었지만 남편을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은 거의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아빠 일은 제가 알아서 볼게요. 항상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옆자리를 지켰죠. 사업이 잘 안 되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살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은 시집가서 바쁘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용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재활치료 일정을 조정하러 간 사이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 건강보험 서류 좀 찾아봐야 한다며 서류함을 뒤졌다고 했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평온의 첫 번째 균열을 내었습니다. 김철수 씨 명예계좌에서 오늘 아침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있고 통장과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인출되었다는 거죠? 3천만 원입니다. ATM에서의 현금 인출이었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그건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가진 유일한 현금성 자산 대부분이었습니다. 급히 은행에 가서 내역을 확인했죠. 영수증 출력 시간은 오전 10시 23분. 바로 제가 병원에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ATM 위치는 우리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하나은행.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너 아빠 통장에서 돈 빼간 거 아니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아빠 통장을 건드려요? 아빠 치료비로 쓰시려고 엄마가 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몰래 빼겠니?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그럼 누군가 도용했나 보죠. 신고해야겠네요. 제가 은행에 같이 가줄게요, 엄마. 아들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로 돈을 빼놓고 까먹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날 저녁 아들은 정말로 은행에 와서 도용 신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직원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정신이 없으셔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아들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건데.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딸이 사진 한 장을 올렸죠. 우리 공동명의 상가 앞에서 아들이 낯선 남성과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어제 엄마 집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들은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냥 옛날 동생이야.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나 했지. 딸은 왜 그런 것까지 찍어? 동생이 왜 상가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던 건데? 단톡방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그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는 남성은 정장을 차려입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법무법인이라고 적힌 로고가 보였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류함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의 인감도장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치료비 청구서에 날이 나기 위해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둔 기억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남편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힘겹게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스쳤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찾는다고 했던 그날 단순히 건강보험 서류만 찾았을까? 그러나 그 의문은 곧 합리화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상 서류가 필요해서 빌려갔을 수도 있지. 어차피 우리 자산은 다 남편과 제 이름인데 아들이 무슨 수로 함부로 처분하겠어? 게다가 아들은 계속해서 엄마 아빠 치료 잘 되고 있죠? 제가 알아본 한의원도 좋다던데 라며 남편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계약 만료 2달을 앞둔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다음 달에 계약 연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요. 그런데 어제 아드님이 먼저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전세금 인상 관련해서 미리 상의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사모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나 보죠. 전화를 끊은 저는 즉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금 힘을 주었죠. 너 집주인한테 무슨 이야기한 거니? 내가 알아서 할 일을 왜 네가 먼저 연락을 해? 아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쁘신데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빠 병원 다니시고 전세 계약까지 혼자 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그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선의를 오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게 먼저 상의해야 알겠니? 집 문제는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러나 그 다음 주 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엄마, 이것만 들어보세요. 제가 오빠 핸드폰 백업에서 발견한 건데 정말 이상해요. 손가락이 떨리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와 집주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사장님, 사실 아버지 병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숨기시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세금을 좀만 더 올려주시면 제가 아버지 명의로 서류 처리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 모르게 진행하면 돼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그건 좀 사모님과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돼요. 어머니께서 알면 정말 난리 나요.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스트레스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법정 대리인 위임장도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위임장? 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남편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위임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주치의였죠. 사모님, 오늘 아드님이 혼자서 병문안 오셨는데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시더군요. 김철수 씨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요. 일상적인 재산관리 정도는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써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 상태로는 그런 진단서를 써드릴 수 없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하신지 아시나요? 최근에 다른 병원이나 법률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지?
일단 제가 거절했습니다. 만화드님께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사모님 혹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논의 중이신 게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ATM 출금 사라진 인감도장 집주인과의 비밀, 통화 이제는 병원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저녁이 되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죠. 엄마 오늘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진단서를 왜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냥 보험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아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 그냥 아빠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제가 무슨 나쁜 일 할 것처럼 보시는데 저도 이 나이에 부모님 걱정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서둘러서 행동한 걸까? 알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뭐든지 나랑 먼저 상의해. 알겠니? 네, 알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발을 신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의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각서지처럼 보이는 그 종이의 한 구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죠. 그것은 분명히 남편의 인감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은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남편의 서류, 더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부부가 보증서에 날인해준 인감증명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사용한 도장은 남편의 일반 인감도장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용 인감이었죠. 서랍 깊숙이 파묻혀 있던 그 인감증명서 사본을 꺼내 들고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주머니에서 보았던 그 도장 자국과 지금 내 손에 들린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오해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인감증명서 사본을 본 순간부터 제 가슴속에 자리 잡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병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방문했어요. 평소처럼 창구 직원에게 남편 명의 통장을 건네며 이번 달 병원비를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멈칫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이 계좌에서 추가 인출 내역이 있어서 잔액이 예상보다 적은데요. 그래도 송금 진행하시겠습니까? 추가 인출이라니요? 제가 딱히 다른 출금을 한 기억이 없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일주일 전에 ATM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또 500만 원이 카드 결제로 나갔고요. 카드 결제처는 한국법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3천만 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한국법무사무소라는 이름은 전혀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그 날짜는 딸이 단톡방에 올린 사진 속에서 아들이 법무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을 만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법무사무소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매입 명의자 정보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 지점에서 가까운 ATM에서 출금된 거라 CCTV는 있을 겁니다.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조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의 말은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신고. 그 단어가 실제로 제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송금만 처리받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지만제 마음은 침침하기만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법무사무소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 카드 결제는 무슨 용도였을까? 수수료? 상담비? 생각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중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응, 괜찮다.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 형이 또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친정에 잠깐 들렀다가 형이 아빠 서류함을 뒤지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뭐 하냐고 묻자 깜짝 놀라면서 급히 서랍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 것도 보였고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아빠 건강보험증 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건강보험증은 엄마가 항상 병원 가방에 따로 챙겨두시잖아요. 거기 없을 거라는 걸 형도 알 텐데 말이에요. 너무 수상해서 제가 계속 캐물었더니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나를 감시하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엄마. 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찾아서 가져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알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알아서 볼게. 아니 엄마. 제가 하나 더 확인한 게 있어요. 엄마 말대로 전셋집 집주인 아저씨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좀 죄송하지만 형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집주인 아저씨과 형이 전세계약 갱신대 아버지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병환 중이신데 위임장이 어떻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형이 이미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다고 장담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5천만 원가량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대요. 인하된 금액은 형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것만 같았어요. 공증받은 위임장? 그것이 가능할까?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씨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위임장은 분명 위조된 것이겠죠. 아들이 주치의계재산 관리 가능 진단서를 요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걸까? 진단서를 받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찾은 걸까? 엄마 괜찮으세요? 숨소리가 괜찮아.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는 뭐라고 했니? 아저씨도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본인 남편이 직접 와야 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형이 아버지 병세가 심해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우겼대요. 아저씨는 일단 서류를 보내달라고만 하시고 결정은 안 내린 상태래요. 저한테는 도대체 가족들끼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가족들끼리 무슨 일이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고맙다 딸야. 엄마가 이제 정말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힌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서류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보험증서 등본 통장. 그러다 문득 우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상가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법무사무소 사람을 만난 것이 상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직접 등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동안 저의 심장은 마치 뛰기를 멈춘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증명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란에 새로 기입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리자, 해액 저축은행, 채무자,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정 금액 2억 원, 설정일자 바로 2주 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2억 원. 우리는 그런 대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동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끔찍한 것은 설정 일자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남편의 재활치료, 동행으로 병원에 가 있어 집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병문안 가겠다며 집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는 집에 혼자 있었던 저 서류를 꽉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ATM 출금법무사무소, 결제 사라진 인감도장, 집주인과의 통화 그리고 이 근저당권 설정,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회피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아들 너 지금 어디니? 회사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 좀 와라. 지금 당장. 엄마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엄마도 지금 일이 많아서 곧 못 가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해보세요. 전화로는 안 돼. 꼭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해. 우리 집 상가 등기 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전화 놔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이 가늘게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저 모르는데요. 엄마가 무슨 대출이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변명하기에 너무나 딱딱하고 불안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설정일자가 이 주 전인데 그날 너는 내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집에 있었지. 그리고 그 법무사무소라는 데서 카드 결제도 500만 원이나 나갔고.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저를 무슨 범죄자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어떻게 혼자서 받아요? 아빠랑 엄마 도장이 다 필요할 텐데. 도장.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그제야 아들 주머니에서 모았던 그 도장 자국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있던 법인용 인감증명서. 도장 말이 나왔는데 너 몇 년 전 네 사업할 때 우리가 보증서 날인해준 그 법인 도장 혹시 네가 가지고 있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 주는 것 같았어요. 대답이 없구나. 알겠다. 너는 오지 마라.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너무나 큰 배신감의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낳아 키운 내 혈육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모를 수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정 대리인 위임장 위조와 근저당권 설정 무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법률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같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저는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제가 확인한 모든 것들 은행, 내역 등기, 부등본 집주인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은 처음에는 놀라움 반 믿기지 않음, 반의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형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하면 좋죠, 엄마?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 변호사.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문득 아들이 법무사무소 직원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미 법적 자문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그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가장 급한 건 그 근저당권을 무효화하는 일이야. 그리고 아빠 명의로 된 모든 자산 이동을 막아야 병원에서도 아빠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게 필요할 거야. 그럼 주치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좋겠어요. 아빠가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서라도 딸과 카페에서 만난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남편의 상태에 관한 공식적인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미 아들이 비슷한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아드님이 오셔서 재산 관리나 법률 서류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셨었죠. 하지만 환자분의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공증받은 위임장 같은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겠죠? 당연하죠. 환자분은 간단한 의사표현도 어려워하십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서류가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병세와 인지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의사소통 및 판단 능력 현저히 저하되어 재산 관리 및 중요한 법률 행위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손에 잡히자비로써 무언가를 붙잡은 듯한 신락 같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자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병원을 나와 바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알아본 노인 재산보호에 특화된 변호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약속은 이틀 뒤로 잡혔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그 종이 조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힘드시죠? 하고 인사하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연기를 해왔던 걸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응대했고 그는 곧장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그의 자켓 옆구리 주머니가 번쩍 보였어요. 뭔가 네모난 것이 들어있는 듯한 윤곽이 선명했지요. 남편이 잠든 사이 아들은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자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그의 자켓이 걸려있는 의자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머니 속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은 바로 그 법인용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었고 옆에는 접힌 서류 한 장에 함께 있었죠. 서두르게 펼쳐보니 한국법무사무소라는 로고가 찍힌 봉투에서 나온 것 같은 법정대리인 선임 및 재산관리 위임에 관한 상담 확인서였습니다. 아래에는 아들의 서명과 함께 위임인 남편 이름이라는 란이 빈 채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서류와 도장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돌아서니 아들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자자켓에 먼지가 묻은 것 같아서 털어주려고. 제 거는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아빠나 보세요. 그는 단호하게 자켓을 걷어 들고 자신의 가방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증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였어요. 목소리가 매우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어제 또 아드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자꾸만 위임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 혹시 가족들끼리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불안정하면 계약 연장을 망설일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집주인을 압박하고 있다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은 그런 위임장을 작성할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주치의 선생님 진단서도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어떤 서류를 가져온다면 반드시 저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 믿을게요. 하지만 보증금 문제는 정말 급한데 집주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2달 후면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보증금 2억 원이 돌아와야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주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었죠. 현실적인 압박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형이 아빠 통장에서 또 돈을 뽑았어. ATM에서. 뭐, 얼마를? 3천만 원이라고 해.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상 출금 알림 서비스에 제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대요. 아빠 통장에서 30분 전에 인출이 되었다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발견된 3천만 원 출금 내역은 몇 주 전 것이었는데 그는 감히 또 해낸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와 딸이 이미 경기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이미 통장을 찾아서 확인했는데 엄마 혹시 모르는 계좌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형이 아빠 명의로 만든 다른 통장이? 딸의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과거 사업할 때 남편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본인 확인과 함께 남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조회를 요청했어요. 결과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개인 통장 외에 저도 모르는 예금 계좌 하나가 더 존재했던 겁니다. 그 계좌는 1년 전에 개설되었고 최근까지 작은 금액이 오갔으며 바로 오늘 3천만 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개설 지점은 우리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은행이었고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으로 개설된 내역이 있었죠. 이 인감증명, 이것 좀 보세요.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인감증명 발급일자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남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때 제 남편은 병원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철저히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역이 대리인 위임장이 접수된 기록이 있네요. 화면에는 법정 대리인 위임장이라는 스캔본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아래에는 남편의 주민등록번호와 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남편의 서명과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너무나 평소의 남편 필체와는 달랐지만 어쩐지 아들의 필체를 닮아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야 했습니다. 증거였죠. 은행 직원은 당황하며 지점장을 불렀고 상황 설명이 오갔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주치의의 진단서 사본을 제시하며 해당 계좌의 즉시 동결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만 갔지만 오히려 무력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죠. 아들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난리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빠 병원에서.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왜 병원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까? 남편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저녁 병원 병실.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돌아서더니 평정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지쳤어요. 엄마가 저를 도둑놈처럼 의심하는 것도 은행에 가서 계좌까지 동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저렇게 하시면 다 엄마만 손해예요. 아빠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전세 보증금 문제도 생기고 상가 근저당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고소하시겠다 경찰에 신고하시겠다 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 병원비는 누가 내요? 집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치명적인 협박이었죠.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저랑 협력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돈이 급해서 그랬던 거고 엄마도 아빠도 저도 다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서로 싸우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해결책? 무슨 해결책? 아빠 명의로 된 상가저희 은행에 담보 잡힌 그거 사실 완전히 무효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법무사무소에서 상담해 봤는데 아빠가 완전 무능력자로 판정받지 않는 이상위 임장 위조 증명이 쉽지 않대요. 게다가 그 근저당권 설정할 때 사용한 인감도장은 엄마도 아시죠? 예전에 엄마가 직접 보관하시던 그 법인 도장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도장, 예전에 그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보관해 두었던 남편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 시간이 흘러 잊고 있었는데 그가 그걸 찾아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 도장을 네가 어디서? 집 서랍 안에 있었죠. 엄마가 중요 서류 넣어두신 곳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만약 엄마가 저를 고소하시면 저는 그 도장을 엄마가 제게 건네주셨다고 말할 거예요. 가족들끼리 한 집에서 살았는데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엄마가 아빠 재산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가스라이팅,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병실 안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집어낸 치밀한 협박이었죠. 남편이 침대에 고요히 누워 계신 모습을 바라보니 눈물이 아닌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네 마지막 말이니? 제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태도를 굳혔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엄마. 서로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그만해. 저는 그의 말을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것은 병원에서 방금 전까지 확인했던 스마트폰 화면이었어요.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고 시간, 표시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너희 현실적인 제안 이제 충분히 들었어. 그리고 이건 네가 모르는 현실이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국법무사무소의 상담 확인서, 사본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딸의 메모 그리고 가장 위에는 오늘 은행에서 발급받은 새로운 증거, 아들이 남편 명의로 개설한 그 추가 계좌의 개설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신청일자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던 때였고 대리, 접수자란에는 아들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좌 개설 신청서들이 접수했다는 서명이 네, 손글씨지? 은행 직원이 당시 접수한 직원을 확인했대. 네가 직접 제출했고 그때 제출한 위임장은 주치의 선생님 진단서에 따르면 남편이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때의 위임장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아까 한 말도장을 엄마가 건네주셨다는 그 말. 만약 내가 그 도장을 네게 준 적이 있다면 왜 내가 병원에 남편 진단서를 요청하고 은행에 계좌 동절을 요청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녹음까지 하고 있겠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들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치의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공식 진단서 원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주치의 선생님 공식 진단이야. 현 상태에서 재산 관리 및 중요한 법률 행위 불가. 이건 네가 찾아다닌 다른 어떤 의사도 뒤집을 수 없는 전문가 의견일 거야.
이걸로 네가 제출한 모든 위임장은 무효라고 할 수.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전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은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켜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문구와 함께 아들의 차량 번호판이 찍힌 주차장 CCTV 정지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한국법무사무소가 있는 빌딩이었죠. 오빠의 차 번호 맞지? 이 법무사무소 오빠가 상담받은 곳이잖아. 여기서 나온 직원이랑 오빠가 우리 상가 앞에서 만난 것도 그리고 오빠가 근저당권 설정하러 갔을 때의 신분증 제출 기록도 다 연결되어 있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애매함과 가족 간의 증명, 불가라는 허점은 하나둘씩 확실한 증거와 논리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까지 네가 남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직접 진행한다. 법무사무소에 연락해서 모든 절차를 취소해. 둘째, 불법 인출한 모든 돈을 원 계좌에 돌려놓는다. 셋째, 집주인에게 직접 가서 모든 오해를 풀고 전세 계약은 나와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만약 내가 안 하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과 모든 서류 그리고 딸이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 및 위조 문서 행사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은행에도 공식적인 사기 신고를 넣을 거고 네가 말한 대로법적 다툼은 오래 걸릴지 몰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 신용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미 많은 대출이 있는 네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게 네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네가 제일 잘 알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호흡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마침내 내뱉은 그의 대답은 힘없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다 하겠어요. 하지만 엄마 저 정말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 위에 발을 딛고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단 네가 한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 그게 지금 네가 가족으로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은행과 등기소, 집주인 댁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서 근저당권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고 불법 인출한 금액을 돌려넣는 이체를 진행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고 전세계약 관련 모든 권한이 제게만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무기력했고 눈은 빛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아들이 실수를 하고 혼나는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그 감정을 꽉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해지 등기가 완료되었고 불법 인출된 자금도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도 정상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주치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아들이 제출한 모든 위임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 증명을 아들과 관련 기관에 발송해 주셨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고발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신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고발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용서라기보다는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그 상처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예요. 대신 아들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의 모든 빚과 문제는 저희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증받을 거고상소권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리라고 생각해요. 변호사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진행을 도와드리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삭발을 하고 왔는데 얼굴은 여전히 피폐해 보였지만 예전의 그 교묘한 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의 사과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네 인생을 네가 잘 살아야 해. 우리는 이제 네 부모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제 말을 들은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길을 따라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깨어 계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힘겹게 돌려 저를 보시더니 마비된 오른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려 애쓰셨어요. 분명히 미소 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도 우리 상가도 다 지켜냈어. 앞으로는 오직 너와 나으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답잡아 주셨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단함도 한도감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아픔도 함께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딸이 찾아와 남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이제는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돌아오면 작은 주택으로 옮겨 조용히 살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준 딸이 있었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락된 어느 오후 저는 남편의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날이었어요. 새싹이 돋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작은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가방에 넣어둔 아들의 유아 시절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 액자를 꺼내 남편의 무릎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은 마비된 오른손을 힘겹게 움직여 사진 속 어린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병실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상실의 그림자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서로의 손길과 시간으로 조금씩 메워 나가야 했습니다. 바깥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슬프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어떤 평온함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